안녕하십니까? 자식색이 금쪽 같다는 마이 있다가 그 금쪽이가 제 전 재산을 홀랑 삼키려는 걸 보고 정신 차린 김순자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에 닥칠지 모를 태풍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나이 67입니다. 제 인생을 한마디로 줄이면 걸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젊어서는 남의 집을 닦는 파출부로, 나이 들어서는 강남의 hen적이는 오피스텔에서 20년간 바닥을 닦는 미화원으로 살았습니다. 남편은 제 아들 영민이가 10살 되던 해의 간암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남긴 것이라고는 빚뿐인 남자였지만 그래도 영민이 하나는 떡하니 남겨주고 갔으니 그걸로 통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20년 남들 명품 백 살 때 저는 고무장갑을 샀고, 남들 해외에 갈 때 저는 파스갓을 아끼려고 끈끈 앓는 무릎을 두드렸습니다. 그렇게 억척같이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빌라 전세 하나 얻고 얼마 전에 드디어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까지 두둑하게 챙기고 나니 이제야말로 사람 사는 것 같았습니다. 찌그러진 무릎은 여전했지만 마음 하나는 구름 위를 걷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은 돈 떨어졌을 때나 어머니 30만 원만 하고 문자를 보내다 나들로 박영민이가 일주일에 한 원씩 꼬박꼬박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최선이라고 너녀 현은 8살 먹은 동건이까지 데리고 와서는 아주 둘이서 제 앞에서 재롱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무부분 좀 어떠세요? 제가 인터넷에서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 사왔어요. 어머님 피부가 어쩜 이리 고우세요? 캬, 영민 씨가 다 어머님 닮았나 봐요. 알랑방귀 끼는 소리가 제 빌라를 다 채울 지경이었습니다. 40줄에 들어서 나들로는 갑자기 효자가 되어 제 어깨를 주물렀고 처음 보는 동건혁은 살랑거리며 과일을 깎아 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40년 가까이 쏙이던 아들이 갑자기 변하니 사람 마음이 참 간사했습니다. 이제 철이 들었나 저러다 손주라도 안겨주면 더 바랄 게 없겠다는 헛된 희망이 제 마음속에서 싹을 틔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놈이 아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번에 큰 프로젝트 하나 성공시켰어요. 기념으로 제가 제대로 한 턱 쏠게. 어머니 평생 이런 데 못 가보셨을걸요? 그렇게 끌려간 곳이 경기도 외곽에 있는 기와 집으로 번쩍하게 지어놓은 가든형 백습집이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외제차가 질기고 백습한 마리에 15만 원이라는 가격표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러졌습니다. 야, 이놈아, 내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데로 와. 당장 나가자. 에이,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저 이제 돈 잘 벌어요. 어머니 이제 저만 믿고 호강하실 일만 남았다니까요. 아들은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제 잔에 비싼 복분자주를 채웠습니다. 동건녀 최선희는 옆에서 쉴 새 없이 닭다리를 찢어 제 앞접시에 올려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아들은 유난히 제 재산에 대해 묻는 것이 많았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퇴직금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요새 금리가 똥값이라 은행에만 넣어두면 손해라던데. 지금 사실은 빌라 전세 보증금은요? 그거 합치면 수도권에 상관 안 하는 살 수 있지 않아요?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사셔야죠. 저는 그저 아들이 제 노후를 걱정해 주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평생 고생한 어머니가 짠해서 이제라도 뭘 좀 해보려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던 아들이 계산을 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도 소화도 시킬 겸 화장실에다 다녀오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목 주차장으로 통하는 유리문 너머로 아들놈과 최선희가 맥살이라도 잡을 것처럼 우르렁거리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기둥 뒤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 너 진짜 미쳤어.
오늘 약 타는 거 이거 진짜 마지막이야. 이러다 들키면 우리 둘 다 인생 끝장이라고. 최선희가 백소리치자 아들이 그녀의 팔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시끄러워? 그럼 저 늙은이가 순순히 돈 내놓을 것 같냐고. 오늘이 기회야. 저거 한 잔만 마시면 그냥 잠들어 버린다고. 걱정 마. 내가 요양원 노인 네들한테 몇 번 써봤는데 직방이더라. 아무도 몰라. 최선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다는 그 여자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텅 비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심장이 발밑으로 콩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약 요양원 노인 내에 잠든다. 흩어진 조각들이 순식간에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맞춰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다리를 겨우 옮겨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컵조차 제대로 들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돌아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주전자가 하나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식구에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도 좋으라고 제가 특별히 쌍화차 한 잔 타왔어요. 식당 사장님이 귀한 거라며 저만 특별히 챙겨주신 거예요. 아들은 검은 액체가 담긴 차장을 제 앞에 공손히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라모라 피어오르는 그 차장에서 저는 제 인생의 끝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0년간 락스와 씨름하며 다져진 제 인생이었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맞서 감추고 인자한 어머니의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어이구, 우리 아들 다 컸네. 애미 건강까지 챙길 줄도 알고. 그리고 저는 제 앞에 놓인 그 차장을 살짝 밀어 아들 쪽으로 향하게 했습니다. 너부터 한 모금 마셔봐라. 아들 기운이 나야 애미도 좋은 법이지. 안 그러냐?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인자한 눈빛으로 계속 차장을 권하자 아들은 마지막에 그럼 제가 먼저 라며 차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반쯤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 역시 좋은 건 다르네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아들은 애써 태어난 척 했지만 저는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차장을 들어 향기만 맡는 척 하다가 슬쩍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지옥 같은 식사가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은 운전대를 잡고 얼마 가지 않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약 기운이 벌써 오르는 모양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최선희가 불안한 듯 아들을 계속 쳐다보았지만 뒷자리에 앉은 저는 눈을 감고 죽은 듯이 잠든 척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이러다 사거나. 왜 이렇게 졸리지? 그냥 대리블까. 결국 차를 길가에 세우고 대리기사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뒷좌석으로 옮겨 타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고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민간 위임장만 받으면 되는데 극각 전세금 내 돈인데. 최선희가 질색하며 아들의 입을 막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들의 허름한 원룸에 도착했을 때 아들은 이미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선희는 저를 해근거리다니 어머님 제가 영민 시절 돌볼 테니 먼저 들어가세요 라며 저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아니다. 내 새끼 내가 간호해야지. 너는 피곤할 테니 먼저 들어가 봐라. 저는 단호하게 말하며 원룸 안으로 들어서 습니다. 최선희는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럼 내일 다시 올게요. 라며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문을 잠그고 아들의 원룸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각종 대출 독촉장과 카드사 압류 통지서 그리고 채무 불이행자 등록 예고라는 붉은 글씨가 찍힌 우편물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지도하는 배달 음식물 쓰레기에서는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방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내 아들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서 충전 중이던 아들의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였습니다. 다행히 잠금은 걸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안에서 지옥을 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박영민 씨 금일 오후 6시까지 미상원 씨 약속대로 자택 방문 및 채권 출신 절차 들어갑니다. 땡땡땡 캐피탈 영민아 마지막 경고 다 내일까지 돈 안 갚으면 내 어머니 집부터 찾아간다. 형님 친구와 나는 메신저 대화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야, 엄마 퇴직금 나왔다더. 그거면 코인 선물 투자 한 번만 제대로 타면 바로 복구야. 이번엔 진짜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인터넷 검색 기록을 열어보았습니다. 수면제 처방 없이 구하는 법, 졸필된 과다보병 부작용, 부모 재산 미리 받는 법, 전세 계약서 명예 변경 절차, 치매 초기 증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건혁 최선희와 나는 대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제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았습니다. 오늘 순자 여사님, 인감도장 꼭 챙겨. 내가 위임장 양식은 미리 뽑아놨어. 알았어. 그런데 약 먹고 입만 잘까? 괜히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걱정 마. 우리 요양원 치매할 망구들한테 쓰는 방법이야. 잠깐 졸고 일어나면 기억도 못해. 말 좀 얹으려지면 그때 바로 병원 데려가서 치매 초기 진단서부터 끊어버리면 돼. 그럼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우리가 재산 관리하면 끝이야. 성년 후견인. TV에 서나 보던 그 단어가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아들과 저 여자가 꾸민 짓이었습니다. 저를 약에 취하게 한 뒤 인감도장을 훔쳐 제 전 재산을 패돌리고 종국에는 저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정신병원에 쳐넣으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금방 멈췄습니다. 슬픔이 있던 자리에 시벌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스마트폰을 꺼내 아들의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증거들을 미친 듯이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촉장 문자 메시지, 메신저 대화 검색 기록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진들을 한 사람에게 전송했습니다. 저와 같이 오피스텔에서 20년간 청소일을 하다 은퇴한 제 유일한 친구 이영숙에게였습니다. 사진과 함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배앞 한항은 자식이 맞나 싶었습니다. 저 얼굴은 제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 등골에 빨들을 꽂고 피를 빨아먹으려던 괴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아들의 원룸을 나섰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친구 영숙이 내 집으로 향했습니다. 영숙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기업을 했습니다. 순자야, 너 얼굴이 왜 이래 밤새 어디 밤 메고 왔냐?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저는 영숙이가 타준 따뜻한 보리차를 한 잔 얻어마지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있었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보낸 증거 사진들을 이미 다 확인한 영숙이는 밥상머리를 주먹으로 광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미친놈 천하에게 쌍놈의 새끼 그걸 사람이라고 아들이라고 여태껏 끼고 산 거냐? 순자야, 이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당장 경찰서 가. 저것들 둘 다 콩밥 먹여야 정신 차려. 영숙이는 당장이라도 제 손을 끌고 경찰서로 달려갈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영수가 경찰서는 나중에 저놈을 간 방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뭔데? 저런 놈은 아주 싹을 잘라버려야지. 내 돈, 내 피 같은 돈부터 지켜야지. 저놈이 노리는 게 내 퇴직금이랑 전세 보증금이잖아.
그것부터 저놈 손에 절대 안 들어가게 막아야 해. 콩밥은 그 다음에 먹여도 늦지 않아. 제 말에 영숙이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맞다. 야, 김순자, 너 아직 안 죽었구나. 그 와중에 정신이 제대로 바뀌었네? 그래. 일단 우리 돈부터 지키자.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놈의 오피스텔에 불이라도 지를 그런 무식한 방법 말고 내 단골 법무사 있잖아. 사람 좋고 일도 부러지게 한다는 그 양반. 지금 당장 만나러 가자. 그렇게 그린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일했다는 문정호 법무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상가 2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지만 법무사님의 훤칠한 이마와 반짝이는 안경 너머의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보여드리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문 법무사님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큰일 날 뻔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불효막심이 아니라 명백한 사기 밀상의 미수입니다. 마음만 먹으시면 아드님 바로 구속시킬 수도 있는 중한 사안입니다. 법무사님 감방에 보내는 건 나중 문제입니다. 저는 일단 제 재산부터 안전하게 지킬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저놈한테 단돈 10원도 뺏기기 싫습니다. 문 법무사님은 제 단호한 태도에 고개를 끄덕이며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 어머님, 지금부터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첫째, 전세 보증금입니다. 이건 전세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계약서를 쓰면 됩니다. 아드님이 나중에 위임장을 위조해서 집주인에게 찾아가 우리 엄마도 내가 대신 받으러 왔어. 해봤자 집주인은 그 돈은 이제 이 친구분이 받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고 말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저기 믿을 만한 친구분이 계시니 친구분께 양도하는 걸로 서류를 꾸미고 오늘 당장 동사무소 가서 확정 일자까지 받아 놓으십시오. 도장 꽝 찍으면 게임 끝입니다. 둘째, 퇴직금입니다. 이건 더 간단합니다. 은행에 당장 가셔서 지정인 출금 제도를 신청하십시오. 이건 통장 주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 외에는 설령 아드님이 어머님 인감도장에 위임장 심지어 어머님 주민등록증까지 들고 와서 생쇼를 해도 은행 직원이 고객님 안 됩니다. 하고 철벽을 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지정인은 당연히 친구분으로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려야 합니다. 제 이름으로 아드님에게 내용 증명을 한 통 보낼 겁니다. 이건 뭐냐면, 야, 박영민, 너 엄마 돈에 손 떼려고 꼼수 부리는 거 내가 다 알고 한 번만 더 엄마 귀찮게 하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증거 싹 다 들고 경찰서로 지킹할 줄 하고 점잖게 하지만 아주 무섭게 경고장을 보내는 겁니다. 이건 법적 효력보다는 아드님에게 내 모든 계획은 이미 다 들통났으니 누 꿈도 꾸지 말라고 확인사살하는 강력한 심리적 압박수단이 되는 거죠. 저는 문법무사님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영숙이와 함께 동사무소와 은행을 오가며 모든 조치를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제 모든 재산의 호루자식 접근 금지라는 튼튼한 잠을 새를 채운 기분이었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법무사 사무실에서 보낸 내용 증명을 받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나랑 장난해. 이게 다 뭐야? 어떻게 엄마가 돼서 자식 앞길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어? 내 앞길은 내가 막았지. 내가 막았냐? 이놈아, 내 스마트폰부터 들여다보고 전화해라. 다 필요 없고 당장 만나서 해. 그날 저녁 아들이 핏발선 눈으로 제 빌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기나 해. 다 어머니 편하게 모시려고 사업하다가
잠깐 어어진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법무사를 사서 아들 뒤통수를 전번엔 거짓말에 기가 찼지만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놈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구경이나 하자는 심정이었습니다. 됐고 당장 은행 가서 5천만 원만 찾아줘. 급한 불만 끄면 다 해결된다고. 그럼 이자까지 쳐서 다 갚을게. 못 준다? 많이 안 준다? 내 돈은 이제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못 건드. 넙부하면서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엄마가 평생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제 와서 그깟 돈 몇 푼 가지고 유세야 아들은 이성을 잃고 고함을 지르며 집안에 있는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컵이 깨지고 작은 밥상이 엎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그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분 죽겠다. 그 안에 내 발로 나가지 않으면 경찰 부를 거다. 이 영상이랑 같이 제 손에 들린 스마트폰을 본 아들은 그제야 움직하며 행동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두고 봐. 내가 어떻게 하는지. 절대 이대로 안 끝나. 아들은 마지막 협박을 남기고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현관문이 꽝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난장판이 된 집안을 둘러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이후 아들에게서는 한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아마 법무사까지 동원한 제 태도에 잔뜩 쫄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꼼꼼이를 꾸미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조용한 날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돈줄이 완전히 막힌 아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쫓기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가 와서는 박영민 씨 어머니 되시죠? 아들님 비단가 표면대구로 찾아가서 깽판 칠 겁니다. 아들님이 그러시던데 어머님이 돈이 많으시다고 하는 식의 협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문 법무사님이 알려준 대로 아주 차분하고 교양 있게 하지만 뼈가 있는 목소리로 응수했습니다. 어머 그러세요. 그런데 저는 박영민 씨와 채무 관계가 전혀 없는 남남이라서요. 한 번만 더 제게 연락하시면 영업방해 및 협박죄로 고소하겠습니다. 통한 내용은 지금 다 녹음되고 있고요. 아, 그리고 박영민 씨에게 전해주세요. 엄마 돈은 이제 한 푼도 없다. 이렇게 몇 번 쏘아 붙여더니 신기하기도 협박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아마 사채업자들도 저 같은 독종은 처음 봤을 겁니다. 가장 먼저 배신한 것은 역시나 동건역 최선희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이가 동네 시장에서 최선희를 우연히 마주쳤는데 웬 멀끔하게 생긴 아저씨와 활장을 끼고 장을 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들이 완전히 망해서 단물이 다 빠졌다는 것을 깨닫고는 재빨리 다른 꿀단지를 찾아가라 단 모양이었습니다. 벽새가 황새 따라가려다 가란이 찢어진다더니 꼴 좋았습니다. 나중에 영숙이가 시장 상인들한테 들은 소문으로는 최선희가 아들 몰래 아들이 비상금으로 숨겨두었던 마지막 돈까지 싹 훔쳐서 그 남자와 살림을 차렸다고 했습니다. 지들끼리 아주 그냥 막장 드라마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과의 끔찍한 기억이 묻어있는 그 빌라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쳐다볼 때마다 그놈이 깽판 치던 날이 떠올라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와 함께 노인들을 위해 지어진 임대 아파트에 나란히 입주했습니다. 요즘 금 더 싸고 월세도 저렴했습니다. 혼자 살기에는 충분히 넓고 쾌적했고 무엇보다 영숙이가 바로 옆집에 산다는 것이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이사하던 날 저는 낡은 짐들을 정리하며 울었습니다. 아들의 베넷적으로 첫 돌 사진, 초등학교 때 받아온 착한 어린이 상장까지 그 모든 것을 쓰레기 봉투에 담아버렸습니다. 제 인생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처럼 아팠지만 그래야만 했습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니까요. 과거에 얽매여서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하고 나니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남은 돈을 그냥 통장에 썩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친구 영숙이와 함께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고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았는데 그분들이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으로 주문한 물건들을 대신 받아주고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실버 택배 사업이었습니다. 건강 1,000원씩만 받는 봉사활동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야, 김순자, 너랑 나랑 이 나이에 택배 기사나 하자고. 무릎 성할 날 없겠다 가만히 앉아서 삭신 쑤시는 것보다는 낫지 돈도 벌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일석삼조 아니냐. 그런데 이게 왜 일입니까? 저희의 작은 사업이 입소문이 나면서 일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역동 할머니 사람 포대 배달해주는 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단지 전체의 택배를 저희가 다 처리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살 포대부터 시작해서 부피가 큰 휴지 뭉치까지 저희는 매일 아파트 단지를 오가며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서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순자 씨, 영숙 씨 덕분에 허리 안 아프고 너무 편해 고마워요. 아는 어르신들의 인사를 받을 때마다 저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인연도 생겼습니다. 저희 아파트 경비 반장님이셨는데 몇 년 전 아내와 사배라고 혼자 지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묵묵하고 성실한 그분과 저는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며 또 화단에 꽃을 심으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픈 상처를 굳이 들추지 않아도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경찰서에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제 아들 박영민이 또 다른 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중고차를 판다며 돈만 받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사기를 쳤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구치소에 있는 아들에게서 편지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빚들 빼뚤탄 글씨로 합의금 2천만 원만 빌려주면 이번 일만 해결하고 정말 새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는 어머니 속 썩이지 않겠다고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구구절절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들고 문법무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며칠 뒤 문법무사님은 구치소로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 뜻을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합의금은 빌려주시겠답니다. 대신 이 두 가지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법무사님이 내민 것은 상속 포기각서와 향후 평생 모친에게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겠다는 각서였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보고 길길이 날뛰었다고 합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며 책상을 뒤에 쓸 기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합의를 못하면 몇 년을 감옥에서 썩어야 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교도소 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손으로 저와의 모든 법적인 이념을 끊어내는 서류의 도장을 찍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정확히 합의금 액수만큼만 아들의 변호사 계좌로 보내주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의무이자 가장 통쾌한 복수였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와 영숙이가 장난처럼 시작했던 실버 택배 사업은 구청의 지원을 받는 정신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제는 저희 둘뿐만 아니라 동네 어르신 10분이 함께 일하는 작은 회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어였다는 사장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물론 월급은 최저시급이지만 사장은 사장 아니겠습니까? 경비 반장님과는 여전히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습니다. 주말마다 같이 등산도 가고 가끔은 동네 칼국수 집에서 막걸리도 한잔합니다.
순자씨 고만 좀 마셔요. 얼굴 다 빨개졌네. 하고 핀잔을 주는 그 양반 덕분에 웃을 일이 많아졌습니다. 재혼 같은 거창한 생각은 없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 웃으며 보낼 좋은 말동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모릅니다. 강산이 3번은 변할 것 같던 아들도 얼마 전에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영숙이가 시장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동네 고물상에 취직해서 리어카를 끌고 폐지를 주우러 다니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아들을 찾아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밥은 굶지 않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했습니다. 이제 저와는 법적으로 아무 상관없는 남이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시장에 가던 길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사람 형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덕길에서 자기 몸만한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얇은 작업복 점퍼 하나만 걸친 채 입에서는 하얀 입김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 아들 영민이었습니다. 벗은 무심하게 정류장을 지나쳤고 아들의 모습은 금방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저는 벗을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 한구석이 시큰하게 아려왔습니다. 저놈 저러다 감기 걸릴 텐데 하는 생각과 함께 꼴줄다 이놈아 내가 뿌린 씨는 내가 거둬하지 하는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영숙이에게 조용히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영숙아 이것 좀 내일 시장 가는 길에 영민이 묵는다는 고시원에 좀 맡겨주라. 누가 주고 갔는지는 절대 말하지 말고. 제가 영숙이 손에 들려준 것은 두툼한 겨울 내복한 벌과 근처 돼지국밥 즉 쿠폰 10장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았으니 직접 찾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굶어 죽지는 말라는 글에도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잠시나마 기뻤다는 어미로사 보내는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며칠 뒤 실버 택배 어르신들과 함께 깁깁거리며 택배 상자를 나르던 저는 잠시 허리를 펴고 파란 겨울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제 인생이 참 파란만장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만 내 인생을 통째로 잡아먹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맹목적인 사랑은 결국 자식과 나 둘 다를 망가뜨리는 독이 될 뿐입니다. 부모 등골 빼먹는 게 효도인 줄 아는 놈은 결국 지가 직접 땅바닥에 뒤굴고 제 손으로 땀 흘려 돈을 벌어봐야 정신을 차리는 법입니다. 제가 겪은 일을 통해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아무리 피를 나는 자식이라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흉흉합니다. 오늘 당장 은행과 법무사를 찾아가 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들을 상담하고 준비해 놓으십시오. 이건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가는 그 나중에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둘째, 증거를 남기십시오. 이상한 김새가 느껴진다면 통화는 무조건 녹음하고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캡처해 두십시오. 엄마,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 하는 자식의 눈물 연기에 속지 마십시오. 감정에 호소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법 앞에서는 차갑고 명백한 증거만이 내 편이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남편도 자식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저는 60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로 살았습니다. 제 이름보다는 영민이 엄마로 불리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제 이름 석자 김순자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저녁에는 좋은 친구와 함께 웃으며 밥을 먹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 걱정하느라 잠 못 이루던 밤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내일은 어떤 택배가 올까 경비반장님이랑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는 설렘으로 잠이 듭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 징글징글한 아들놈 욕하는 소리로만 들리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제 실패와 경험을 거울 삼아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과 재산을 꼭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껍 대기로 남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내 것을 지키고 내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날로 진짜 멋진 엄마, 멋진 할머니가 되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 좋아요랑 구독하기, 댓글 알람 설정 해주세요.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됩니다.